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아, 오늘 좀 힘들어 보여요? 감기가 걸린 건가 봐요. CH 상한가님, 무시아님, 일반인입니다님, 호우자님, 브레드 삐뚤님, 딩구리 양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딸기마두유님, 1112님, 남미아봉봉님, 궁피판 고민님 감사합니다. 감기 몸살인가봐. 예, 제이보그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은 든든히 먹었어요. 아주 많이 먹었어. 또이차님 감사하고요. 영어23님, 함 놀아볼까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어떻게 망치부인 방송 도움이 좀 되십니까? 네. 또 덤비박 쿵해쩌님 감사합니다. 레조1345님, 하얀 특기님, 돈돈돈님, 소중한 비밀님, 수지백백님, 레비니님, 수나디수나님, 쌈디우키님, 베이킹 빵구님, 온유한 비니님, 조그만 울고님, 수민이님, 쌈디우키님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윤주마미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영어 천삼님 감사합니다. 꼬꼬꼬꼬님 감사. 눈물 먹은 미소님도 감사. 핫다리님 감사. 경제부활님 감사하고요. 동그란 얼굴이 길어졌어요. 네, 아미산 하느님 감사합니다. 인도주님 감사하고요. 어서 들어오세요. 하늘미 쉼터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뭐라고? 별풍선 쏴야 읽어주냐고? 아, 지금 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읽어주는 거 아니야. 아유 정말. 너 1600명 네가 한번 불러봐. 푸른바다 구름님, 태백산 호랭이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오늘 이뻐요? 정말 이뻐? 내가 생각할 땐 세수를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어제 교회 갈 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어디 나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세수를 안 했는데 오늘 반응이 세수 안 한 날 꼭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듣는 걸로 봐서 역시 이 동양 철학이 짱이야. 안 씻는 거에 좋다는 거. 백신강님 감사하고 초록머리님 감사합니다. 네, 어서오세요. 네, 맛있는 재래김님 감사하고요. 아유, 네, 나 거짓말 안 해. 세수 안 한 날은 안 했다, 한 날은 했다, 이게 분명히 밝히지. 참신한 닉네임님 감사합니다. 예. 3살 어린 동생님 참신한 닉네임님 감사하고요. 예, 막걸리나님 감사합니다. 완전 말라보임. 그래요. 예, 막걸리나님 감사하고요. 한 40일? 40여일 만에 예, 막걸리나님, 이사벨님 감사하고 팬가입 감사하고요. 봄봄봄님, 개새님 감사합니다. 40일 만에 갑자기 한 8kg 정도가 빠지니까 심지어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어. 우리 신랑이 이제 나더러 이렇게 아파트 입구에 서 있으래.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 서 있었어. 원래 신랑 차가 오면 이렇게 깜빡깜빡 켜고 오는데 깜빡이질 않는 거야. 그래서 전화기를 막 이렇게 주섬주섬 막 만져. 그리고 문 열라 그랬더니 우리 신랑 깜짝 놀라면서 못 알아봤다고? 예. 우리 신랑은 항상 날 잘 못 알아봐. 예, 산골짜기 꽃님 감사하고요. 시라너님 감사하고요. 아재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누구랑 사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예, 세월아 돌아와님 감사합니다. 이제 알아보고 싶지 않은 걸까? 나도 그 생각이 잠깐 들어. 퍼플럼님 감사합니다. 예. 아니 내가 내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시고요. 이슬과 풀림님, 암튼 된다님, YYY
YYS775 하나님, 승환 엄마님 감사합니다. 노약자나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심하시고 뇌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야. 내가 지금 내 사진을 보여줄 건데 많은 사람이 이걸 안 믿고 있어. 자, 이게 이제 내 사진이에요. 이게 이제 내가 몇 살 때냐? 25살 때. 내가 이제 25살 때, 내가 지금부터 20년 전이지. 누구냐? 조작이다. 그럴 줄 알았어. 너 일로 와. 고소 한번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 사진에 얽힌 비밀이 있어. 사실은 이제 이 사진이 내 생애 처음으로 화장한 날이야. 내 생애 처음으로 이제 화장을 하고, 저게 이제 선거에 나가려고, 그때 당시에 이제 경희대 총여학생회 선거 나가려고 저 사진을 찍었어. 사진을 찍고 이렇게 딱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회의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우리 회의하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거야, 회의실에. 그러더니 쓱 한번 훑어보다가 나를 옆눈으로 쓱 아래 위로 훑어보는 거야. 응? 그 여자의 느낌 있잖아. 틀림없는, 그때 이제 사귄 지 3년째인가 4년째 됐던데요. 3년 됐나 보다. 사귄 지 3년째 되던 애였는데, 옆눈으로 쓱 훑어봐. 그러더니 내 후배를 불러가지고, 경선이 어딨니? 귓말로 물어본 거야. 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니야. 옆눈으로 싹 훔쳐봤는데 나 아직 못 알아본 거야. 그 유명한 망치 부인을 못 알아본 사건. 그날 이후 우리 신랑은 가끔 날 못 알아봐요. 이번에도 이렇게 늘 익숙하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 밖에서 이제 어디 나가려고 외출하려고 만나기로 했으니까 옷을 좀 차려입었을 거 아니야. 못 알아보더라고. 바닷물 소리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막 이러면서. 야, 진짜 살쪘다고 말이에요. 밥 못 먹게 할 때는 언제고. 마치 자기 뜻이 아닌 것처럼 그러더라. 뭐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감기 몸살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연세밀크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단 녹화를 합시다. 여기까지는 녹화 없이, 녹화하기 전에 우리 이야기, 이거는 우리 재방송엔 안 나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네, 우리 맛있는 재래김님을 비롯해서 선물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감사 인사 드리지 못하는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전합니다. 어저께 이제 원래 일요일 방송을 할까 말까 막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거였어. 이제 토요일 날 방송을 안 했어.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도 안 하려고 민기적 그러다가 그냥 그래도 하겠다 그래놓고 안 하면 또 욕먹어.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대충 조금만 하고 월요일 날 방송 안 하겠다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목이 좀 안 좋으니까 김어준의 KFC를 같이 보고 때워야지 막 이런 마음을 하면서 열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선물 대단히 감사하고 팬가입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근데 이제 어저께 김어준의 KFC를 보고 나서 보면서 너무나 이제 긴장이 된 거야. 너무 충격을 먹으니까 꼴딱꼴딱 침이 넘어가면서 그럼 도대체 뭐야? 이거 무슨 얘기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막 이게 절대로 보면 안 되는 뭔가 이렇게 거대한 비밀을 훔쳐보는 막 그런 느낌인 거야. 예, 그 선물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놀랬는데, 그 뒤에 MBC 기자, 이상호 기자가 이제 MBC에 나온 미국의 MBC 방송에서 다뤘던 기사를 트윗을 한 거야. 근데 그 내용이 4월 26일자 기사인데, 4월 24일자 기사 내용인데, 미국에서 보도된 내용. 거기 보면 이제 세월호 승무원들이
우리는 지시를 받고 배를 포기했다. 지시에 따라 그러니까 배를 포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얘기가 나온 거 아니야. 오더 투 어벤던.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굉장히 놀란 거야. 너무 놀라고 이제 숨이 이제 막 막힐 지경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26일자 국민일보에, 우리나라 26일자 국민일보에, 국정원에다가 문자를 보냈다, 세월호가. 그니까, 이 세월호, 그니까 그 청해진 해운에서 지금 당장 탈출 명령을 내려야 되는 긴박한 상황에 국정원으로 문자를 발송했다. 그런 기사가 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내가 그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이런 대형 사고는 국정원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대. 응?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국정원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국정원한테 문자를 보낸 것 자체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잖아. 아니, 원래 이게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나면 국정원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국정원한테 문자를 보낸 건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날 밤 9시 데스크를 거쳐서 국정원 부분이 기사에서 빠졌다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500명이 탄 배가 사고가 나서 100몇 명 건지고 300명이 수장된 사고니까 국정원한테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는 이게 또 문제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야. 원래 국정원이 알고 있어야 되는 대형 사고인 거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날 9시에 그날 밤 9시에 데스크를 거쳐서 국정원 부분이 삭제됐다라는 얘기가 어저께 있었잖아요. 다음 기사에는 그 부분이 삭제됐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 앞뒤가. 아니, 국정원에다 문자를 보고를 할 수는 있는 건데 그걸 왜 삭제를 하냐고. 국정원한테 문자 보낸 걸 왜 지우냔 말이야. 지웠다는 게 더 웃기는 거 아니야. 아니, 이 무슨 유튜브예요? 바른문님. 예. 바른문님 그 영상이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인데 그거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기사 내용이 뭐죠? 이게 무슨 기사예요? MBC 보도. 이거 MBC 보도인데 우리 틀어봐도 되나? 이것도 얘네들이 또 무슨 저작권 시비 걸지 않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취향을 반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상 허점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취향이 이루어진 뒤에는 점검과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홍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취향을 앞둔 지난 2012년 말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취향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 정확한 승선자 수를 알 수 없다는 보안상 결점이 발견된 겁니다. 재취입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아무나 취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도 승선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치 않다고 그래서 국정원이 요구한 보안 시스템 강화는 3가지. 화물 적재 공간에 경비 직원을 24시간 배치하고 부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것과 상시적인 국정원의 점검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문제를 인천 항만청에 기관 통보했고 실제 세월호 취향은 예정보다 한 달 가까이 늦춰졌습니다. 결국 청해진 해운은 7천여만 원을 들여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나서야 운항 허가를 받았습니다. 노조가 안 내주니까 헛도 없이 그걸 각서를 써줬지. 각서를 썼는데 또 공정까지 받으라 그러니까 헛도 없이 공정을 받았고. 그러나 실제 운항이 시작되자 국정원 점검은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고 세월호 역시 각서 내용 대부분을 지키지 않은 채 1년 넘는 운항은 지속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국정원은 세월호를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여객 수송의 임무를 맡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취향을 반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 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국정원이 12년 12월부터
국정원 이 세월호에 문제가 있는 걸 알았다. 어? 그래서 이게 13년 1월에 가서야 운항 허가가 났다. 근데 그 13년 이후로는 안전점검을 안 했다. 그 얘기인 거지. 그지? 어?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처음부터 다시. 예, 처음부터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국정원이 2012년 겨울에, 예, 2012년 겨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알았고, 그래서 이 운항 허가를 안 내줬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한 달 뒤에 운항이 됐고, 그리고 작년에 국가 보호 선박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인 거잖아. 그지? 자, 일단 제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아요? 제가 지금 이 뉴스를 제대로 들은 거 맞습니까? 내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자, 일단 추천은요.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은 여기 저희 엄지손가락 밑에 이 새끼손가락 밑에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엄지손가락 모양 보이죠? 그걸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은 화면을 터치해갖고 엄지손가락을 누르시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취향을 반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상 허점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취향이 이루어진 뒤에는 점검과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홍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취항을 앞둔 지난 2012년 말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취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 정확한 승선자 수를 알 수 없다는 보안상 결점이 발견된 겁니다. 재취입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아무나 취입할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가 수선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치 않다. 그래서 국정원이 요구한 보안 시스템 강화는 3가지. 화물 적재 공간에 경비 직원을 24시간 배치하고 부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것과 상시적인 국정원의 점검이었습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문제를 인천 항만청에 기관 통보했고 실제 세월호 취항은 예정보다 한 달 가까이 늦춰졌습니다. 결국 청해주대우는 7천여만 원을 들여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나서야 운항허가를 받았습니다. 너희들 안 내주니까 헛도 없이 그걸 각서를 써줬지. 각서를 썼는데 또 공정까지 받으라 그러니까 헛도 없이 공정을 받았고. 그러나 실제 운항이 시작되자 국정원 점검은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고 세월호 역시 각서 내용 대부분을 지키지 않은 채 1년 넘는 운항은 지속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국정원은 세월호를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여객 수송의 임무를 맡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근데 이 뒤에는 무슨 뉴스지? 이 뒤에 똑같은 뉴스가 반복되는 건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취향을 반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건 아까 그 뉴스인데? 보안상 허점이 발견됐기 때문인데 취향이 이루어진 뒤에는 점검과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홍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취항을 앞둔 지난 2012년 말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취항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실제 정확한 그죠? 승선 세월호 취향을 철저히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아니 이건 왜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이게 6분짜리 동영상인데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또 이런 기사가 있네요. 세월호 재난 대비 국가 보호 선박이었다. 국정원이 전쟁 등 비상시에 여객 수송을 위해 지정. 항만청은 지정 취지를 몰라. 특별 관리 안 해. 침몰한 세월호는 전쟁 등 국가적 재난이 발생할 경우 여객 수송 등의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될 수 있는 국가 보호 장비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정보원이 지정하는 국가보호정비는 군사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보안이 중요시되는 시설과 지역 그리고 선박 항공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한 뒤 이에 따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 주체인 해양수산부 관계 당국은 국가보호장비의 지정 취지조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국가보호장비는 국가정보원의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 관리 지침에 따라 지정된다. 이 지침에는 2,000톤급 이상의 여객선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총 톤수가 6,825톤의 세월호는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주요 장비인 셈이다. 그런데도 세월호는 일반 선박과 같이 취급돼 특별 관리되지 않았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됐지만 관리는 다른 선박과 다르지 않다. 특별한 검사를 하지 않고 여객선이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는 정기검사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정 취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다. 세부 사항은 비밀로 되어 있는 문서를 찾아야 하지만 찾기 힘들다. 국가보호장비 관리 지침이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얘기다.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선박은 재난과 전쟁 등 비상상황 시에 여객을 수송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인천항발전 협의회 이기복 회장은 세월호가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됐다는 것은 국가에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필요시에는 국가가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그 중요성만큼 평상시에도 해당 장비가 제대로 된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확인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을 놓고 선장 등 항해사들의 운항 과실과 미숙, 무리한 선체 개조, 평형수 부족, 과적, 화물 고정 미비 등이 거론되고 있어 국가보호장비의 제대로 된 관리 시스템에 아쉬운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국가보호장비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보호해야 될 만큼 중요한 장비라는 의미라며 하지만 국가보호장비는 안전보다는 보안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번 세월호 침몰과는 연관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기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세월호는 국가보호 선박이었다. 그래서 국가보호 선박인 세월호에 사고가 났을 때 즉시 국정원으로 보고를 했어야 됐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국정원으로 문자를 보냈냐? 이게 이제 우리 어제 관심이었잖아. 그러니까 4월 26일 국민일보에 의하면 이게 국정원으로 문자를 보냈다. 청해진 간부가 청해진에서 문자를 보냈다. 그래서 왜 국정원한테 보냈냐? 국정원과 청해진은 무슨 관계냐? 이게 궁금했잖아.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세월호는 재난대비용 국가보호시설이었다. 그러니까 국정원으로 보고하는 게 당연한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았지? 그치? 그런데 왜 그날 밤 국민일보에 나왔던 국정원으로 문자를 보냈다는 내용은 왜 삭제됐을까? 아니 이 기사대로라면 국정원이 보호장비이고 재난대비 국가보호선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 이 기사대로 내용대로라면. 근데 왜 그날 저녁에 데스크를 거쳐서 검열을 받아갖고 국가정보원에 문자 보냈다는 얘기는 왜 지운 거야? 왜? 그러니까 이게 그 기사 부분에서 국가정보원을 부분을 지웠다는 게 수상한 거야. 왜 지웠냐고. 그러니까 이 기사를 가지고 지금 추론해 보기에는 뭘 추론할 수 있냐? 지금 이 기사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 세월호가 국가정보원 관리 대상이었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국가정보원의 관리 대상이었다. 근데 이 관리 대상이었지만 국가정보원이 관리하는 분야는 보안의 개념이지 보안, 안보의 개념이지 안전의 개념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배, 선박에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간첩이 그 배를 이용해서 드나든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에 지금.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은 이 세월호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은 아니다.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 아니라 이 세월호가 아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안이 취약하다. 한마디로 간첩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다. 신분 미확인자가 이 배를 통해서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서 이게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지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뉴스 두 개를 결합하면 내 말이 맞지? 지금 무슨 얘기인지 내 말이 맞죠? 내 설명 제대로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제대로 이해한 거 맞은 거죠? 제대로 이해한 거죠? 정리하면, 세월호는 6,800톤 급이니까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대상이고, 근데 국정원에서 12년 12월에, 그때는 남재준이 국정원장이 아니었어. 원세훈 시절이었어. 원세훈 시절에 세월호 출항을 반대한 거야, 국정원이. 운항허가를 안 내줬어. 이유가 뭐냐? 화물칸에 아무나 왔다 갔다 하고, 화물칸에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보안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 CCTV라든가 이런 걸 더 보완을 해서 정확하게 사람들이 들고 나는 것이 확인이 돼야 출항할 수 있다라고 원세훈 시절에 제동을 걸었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게 출항을 못했고, 그리고 한 달 뒤에 각서 쓰고 공증받아서 서류만 내고, 실제로는 그 뒤에 남재준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선 다음에는 이 세월호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 그 얘기잖아. 그죠? 내가 제대로 들은 거지? 지금 MBC 뉴스에 의하면 남재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남재준이 국정원장이 된 다음부터는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안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가 나중에 이 청계천에서 사고 나니까 국가안보시설이니까 문자로 보고를 했는데, 보니까 이 남재준 국정원은 뭔 말인지 몰랐나 봐. 그러니까 지네들이 그 보고받았던 내용 자체를 국민일보에다가 얘기를 해서 지웠는지, 국민일보가 알아서 기면서 지웠는지 모르겠지만 국정원에다가 문자 보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는 거야. 다른 기사에서. 내가 좀 정확히 이해한 거 맞죠? 내가 지금 정확히 이해한 거잖아. 결국 남재준이 국가안보시설인,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가보호시설인 이 세월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감시를 안 했다. 그런 얘기야, 결론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국가보호시설이었던 이 세월호, 그게 저렇게 엉망으로 개조되고 운행이 되고 안전점검도 제대로 안 받고 있는데, 국가보호시설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세월호에 대해서 남재준은 아무런 관리 감독을 안 했다. 끝. 그죠? 맞습니까? 왜?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겨. 왜? 그러면 국정원이라도 이 세월호 감시를 똑바로 했었다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왜? 라는 의문이 남잖아. 그죠? 간단해요. 바빴어. 남재준 국정원장이 너무 바빴어. 왜? 박근혜 댓글 부대 사건도 노무현이 NL을 팔았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막 덮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유우성이가 간첩 아니라고 떡하니 무죄 판결 받아놓으니까 간첩 증거도 조작을 해야 되고 바빴잖아. 거기다가 이 망치 부인한테 댓글로 성폭력한 망치 부인의 딸과 망치 부인한테 오만 잡짓거리한 국정원 직원도 보호해야 되고, 그러면서 지금도 댓글 다느라고 바쁘잖아. 그러니까 저 세월호가 저 지경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거지 뭐. 이해가 되지? 그러더만 이번에 또 한 건 한 거 아니야. 유우성이 결국은 1심, 2심에서 간첩 무죄를 받았잖아요. 1심, 2심에서 유우성이라고 국정원이 간첩이라고 우겼던 그 사람이 결국 간첩 무죄를 받았어. 그랬더니만 이번에 검찰에서 4년 전에 지네가 기소유예, 즉, 이건 기소할 정도는 아니다. 재판에 회부할 정도의 혐의가 없다. 그러면서 봐줬던 사건을 기소했어. 무슨 사건이냐? 이 유우성이란 사람이 화교잖아. 이 유우성 문제가요. 이 사람이 진짜 탈북자였다면 간첩으로 끝났어. 이게 보니까 유우성이란 사람이 화교가 아니라 그냥 진짜 탈북자였다면 간첩으로 끝났을 거야, 이번 사건이. 그런데 이게 이 유우성이란 사람이 그냥 간첩으로 마무리가 안 된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이 원래 중국인이었던 거야. 유우성이란 사람이 화교야, 화교. 화교가 뭐냐? 조선 사람이 아니라, 조선민족이 아니라, 그러니까 북한 사람이 아니라 중국인이라고, 중국인. 중국인인데 얘가 북한에 살던 중국인이야. 북한에서 살고 있던 중국인인데 얘가 이제
탈북자인 척 하면서 남한에 들어와서,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걸린 거야. 조사 단계에서부터 걸렸고, 그래서 너 왜 저기 화교가 탈북자인 척 하냐. 근데 이제 거기서 뭔가 있었겠지. 뭔가 거래를 하고 얘를 그냥 받아들여 준 거라고, 국정원에서. 처음부터 국정원은 알았어. 얘가 화교라는 걸. 그리고 그랬던 이 유우성이 화교이면서 탈북자인 척해서 오세훈 시절에 공무원이 된 거야. 어? 오세훈 시장 시절에 공무원이 된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그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그 와중에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유우성이 북한으로 탈북자들이 돈을 보내는 거, 북한으로 이제 남한에서 돈을 벌어갖고 북한으로 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돈을 보내는 일을 전달했다는 혐의가 있는 거야. 4년 전에. 그래갖고 원래 14만 얼마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실제로 전달한 게 12만 몇 달러를 보냈다. 그래서 약 2,300만 원을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그걸 중간에 수수료로 챙긴 거 아니냐. 이런 혐의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나왔어. 근데 그 당시에 뭐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얘를 기소유예를 했단 말이야. 다시 그러지 마라 이러고. 그런데 이번에 다시 그때 그 혐의를 가지고 기소를 한 거야. 우습죠? 이번 기소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유우성을 기소한 이유는 내가 볼 때는 간첩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지네들도 쪽팔리잖아. 유우성 사건으로 지금 쪽팔리잖아.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그러니까 이번 사건으로 추방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겠냐.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번에 유우성 사건이, 사실 이 유우성 사건에서 결정적인 키워드가 뭐였어? 예. 결정적인 키워드, 이 사건, 그러니까 유우성은 간첩 사건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면, 저기였던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국정원이 문서 위조했다라고,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는 조작됐다. 그걸 밝히는 바람에 유우성이 무죄를 받은 거야. 그죠? 이번에 이제 국정원의 야심찬 남재준의 이 유우성 간첩 사건이 좌절된 이유는 중국에서 유우성이 간첩이라고 국정원이 제출한 그 서류는 조작됐다라고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간첩죄에서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럼 중국은 왜 그랬을까? 중국은 왜? 만약에 유우성이 진짜 탈북자였다면 중국은 굳이 답변 안 했을 거야. 그죠? 만약에 유우성이 진짜 탈북자였다면 중국에서는 굳이 뭐 이게 위조다 이런 얘기를 안 했을 거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냥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라든가 뭐 대꾸를 안 한다 아니면 확인해 줄 수 없다 아니면 이제 인정하는 건데, 만약에 진짜 탈북자였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무응답일 가능성이 커. 아니면 확인해 줄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 정도였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화교였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번 문제를 굉장히 유의 깊게 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증거를 제출한 거 아니에요. 공문으로. 영상관을 통해서 공문을 보낸 거야. 결국 중국 사람을 보호한 거라고. 그죠? 근데 좌우지간 유우성 때문에 이번 검찰하고 국정원은 개쪽을 팔았어. 그죠? 개쪽을 팔았고, 유우성 때문에 이 손상된 자신들의 어떤 그 체면을 또 좀 세워야 되니까 뭔가 유우성은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이 유우성을 추방해야 된다. 뭐 이런 빌미를 변명을 가져오기 위해서,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4년 전에 끝난 사건을 다시 기소한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야. 화교인데 왜 탈북자인 척 했냐. 지금 이게 새누리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조선일보나 뭐 이쪽에서 주장한 내용이 화교인데 왜 탈북자였냐. 그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왜 걸리느냐. 요거는 옛날에 이미 밝혀졌단 말이야. 국정원에서. 화교인데 탈북자 행세했다는 거 옛날에 밝혀진 거야. 그리고 이 유우성이가 공무원이 된 건 오세훈 때야. 유우성이가 공무원이 된 건 오세훈 때고,
근데 어떻게든지 박원순하고 간첩을 묻고 싶어서 2012년 1월 달에 유우성이 북한에 무단으로 갔다 왔다. 그런 시비를 걸면서 일을 터뜨렸는데 이미 그때 2012년 1월에 유우성의 가족은 11년 가을에 이미 북한에서 다 이주를 해서 연변에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북한에 갈 일이 없었다고. 갈 일이 없었는데 북한에 들어갔다 온 것처럼 계속 위조하려다 보니까 출입국 기록 위조했다가 이번에 개망신을 당한 거야. 그러니까 박원순 시절에 간첩짓 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된 거지. 결국 이번 사건은 왜 화교가 탈북자인 척 했냐? 그럼 옛날에 왜 그거 알면서 냅뒀냐가 되는 거고, 그러면서 왜 탈북자인 척 서울시에 공무원 됐냐? 그럼 오세훈한테 따져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 그건 오세훈한테 따져야 될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유우성 사건으로 국정원과 검찰은 개쪽만 팔았고, 그러니 이 유우성을 추방하기 위한 지금 뭐 작업에 들어간 거 아니겠냐. 4년 전 끝난 이거 오세훈 때야, 오세훈 때. 예. 4년 전 끝난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을 때는 그걸 지금 대비한 거 아니겠냐. 그죠? 예. 라는 게 이제 추측이고요. 예, 이거 추측이에요. 안 그러면 뭐하러 4년 전 사건을 4년 전에 그냥 기소할 거 아니다. 기소유예가 됐던 사건을 4년 만에 다시 끄집어낸 이유가 뭐겠어.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유우성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 어저께 우리가 봤던, 어제 우리가 봤던 YTN 그 뉴스 화면 조작 사건. 그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죠? YTN에서 어저께 그게 10일이었던 거지. 5월 10일 날 뉴스를 내보내면서 YTN이 5월 10일에 뉴스를 내보내면서 그 뉴스 좀 갖고 와봐. YTN 그 삭제된 뉴스. YTN에서 저 삭제된 뉴스 그 유튜브에 있더만. 그거 좀 갖고 와봐봐. 그게 이제 이 YTN이 보도를 하면서 뒷배경으로 김정은이 우리나라에서 등산객이 발견한 그 무인 항공기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 딱 그 장면을 그 배경으로 썼단 말이야. 근데 그게 조작인 게 들통이 났어. 그래갖고 그 뉴스를 내렸다니까? 여기서 말이에요. 지금 YTN이 사과 방송도 없이 슬그머니 그 문제 기사를 내렸어요. 문제 기사를 그냥 씩 내리고 끝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조작인지 어떻게 밝혀졌냐? 그게 작년 3월 24일에 군부대를 방문한 사진이라고 이미 다른 뉴스에서도 나왔던 사진이야. 그 연합뉴스에도 뻔히 그 뉴스가 떠 있어. 그런데 그 사진을 갖다가 그 북한산 무인기라고 이렇게 딱 합쳐가지고 그걸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을 그래픽 그 합성을 했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뉴스입니까? 바르무님 이게 그 뉴스예요? 이거 이제 YTN에서 이거 기사로 다뤘구나. 그 YTN 김정은 소형기 사진 조작 방송 무르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무인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YTN에서 보도를 했단 말이야. 뉴스 전문 채널 YTN이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소형 무인기를 제작 현장을 참관하는 조작된 사진을 뉴스에 내보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온라인 뉴스 미디어 서울의 소리에는 10일 자칭 한 네티즌이 YTN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글을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YTN 뉴스는 김정은이 무인기 공장으로 보이는 곳을 시찰하고 있는데 그 사진 밑에 한국에서 발견된 무인기를 김 위원장이 보고 있는 사진이 배경으로 깔린 것. YTN 방송은 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무인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북한의 김정은이 공군 전투비행술 대회에 참관했다는 전혀 관계없는 뉴스를 내보냈다. 배경화면과 맞는 뉴스였다면 김정은이 북한 무인기 제작 현장을 참관하는 장면이 공개됐다고 보도됐어야 됐는데 정작 뉴스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이었다. 글을 올린 누리꾼은 이건 조작이다 싶을 딱 그 정도의 사진을 편집했지 뭡니까? 어째 김정은 사진도 희끗하고 무인기 사진도 희끗하게 만들어서 마치 진짜 무인기 기지를 방문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라고 글을 올렸다. 좌우지간 이게 이제 YTN의 배경화면으로 나온 사진인데 이 사진의 원본이 이런 사진이었다는 거죠. 예. 이 사진을 가져다가 예. 이 사진을 가져다가 이렇게 조작을 했다는 거야. 아니 이게 대한민국 정통 보도 채널이 이래도 되냐고. 이게 지금 세월호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분위기가 지금 정권에 대한 그 국민적 분노가 지금 장난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뭔가 언론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했겠죠. 그러나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가만 보면 대한민국 언론은 북한이 없으면 망하겠어. 그지? 대한민국 언론은 북한 없으면 망해. 하면 종북. 근데 요즘에 종북 세력이란 말이 사라졌어. 왜 변리바바와 고기도둑 사건 이후로 종북 세력이 사라졌어. 그지? 종북 그런 얘기가 요즘은 별로 안 나와. 그죠? 왜냐면 그때 막 이렇게 종북 막 그러고 다녔는데 종북 세력이란 고기 먹고 깎아달라는데 안 깎아줄 때 붙여주는 사장에게 붙이는 별명이다. 이 네티즌들이 그렇게 얘기한 다음부터 이젠 종북이란 얘기 많이 안 나오죠. 그죠? 종북이란 얘기는 안 나오고 요즘은 선동 좌빨 이 얘기만 남았어. 그지? 그때 변리바바와 고기도둑 사건 그거 알잖아. 어떤 식당에서 변리바바 일당이 고기를 먹고 300만원 깎아달라는데 안 깎아줬더니 종북! 막 이렇게 욕을 했다는 전해지는 상황? 근데 이제 요즘은 계속 선동 좌빨 그 얘기만 나오고 종북이란 말이 사라졌어. 왜냐면 그때 이제 네티즌이 정리를 한 거 아니야. 아빠 종북이 뭐예요? 고기 먹고 고깃값을 깎아달라는데 안 깎아주면 사장에게 붙이는 별명이란다? 예, 네티즌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하자 그 뒤로 종북이라는 표현은 사라졌어. 그런데 말이에요. 이번 사건을 볼 때 대한민국의 진정한 종북 세력은 대한민국의 언론 아니냐? 대한민국의 진정한 종북 세력은 대한민국의 언론이 아니겠냐?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옛날 천안함 사건 때 조선일보에서는 말이야. 그 당시에 천안함이 어뢰에 맞아서 동강이 났다 이런 주장을 폈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지. 그럼 왜 천안함에 있는 소나에는 아무것도 안 잡혔나요? 라고 묻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했단다. 사람이 어뢰를 타고 와서 인간 어뢰를 타고 와서 공격했기 때문이란다 라고. 그러면서 그냥 전신 타이즈를 아래로 쫙 입고 헬멧 딱 쓰고 그냥 그 어뢰 대가리를 앞다가를 딱 들어갖고 그냥 오토바이 타듯이 오빠 달려! 와 이런 자세로 인간 어뢰 타고 왔다고. 그거 그래픽까지 기사로 냈잖아 조선일보가. 진정한 종북 세력이야. 내가 볼 때 어벤져스가 와서 촬영한다고 개 난리를 치다가 조용히 돌아간 이유는 북한군 때문이 아닐까 싶어. 어벤져스 그 영웅들이 모두 왔지만 그 인간 어뢰를 탄 북한군의 모습을 보자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우리들이 아무리 다 뭉쳐도 한반도에서 안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사라진 게 아니었을까.
아니 그때 뭐 한 보름인가 영화 찍으러 온다고 개지랄 떨더니 소리도 없이 사라졌어. 그지? 차를 막고 뭐 개생날벌 부렸는데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그때도 막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뭐 어마어마한 홍보효과 뭐 200억 원인가 뭐 몇 조 원의 홍보효과라고 개지랄 떨더니 그때 어떤 영화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저기 뭐야 다른 재난 영화에 그 박살나는 도시 가보고 싶었냐. 그래갖고 문체부가 조용해진 다음에 그 몇 조 원의 홍보 효과 얘기 씩 사라지고 어벤져스 일당들은 어벤져스 영웅들은 조용히 이 땅을 떠났는데 사실 정확하게 판단해 볼 땐 아마도 그 위풍당당하게 바닷속에서 그 아무런 이번에 우리가 알았잖아. 뭐 머구리 훅가 머구리 그런 것도 필요 없어. 북한군은 물속에서 헬멧만 딱 써. 야, 그러니까 그때 그 어뢰타고 북한군을 이번에 세월호에 침투를 시켰어야 됐어. 안 그래? 북한군은 인간 어뢰를 이제 타고 조선일보가 알고 있는 북한군은 와 훅가 머구리 다 필요 없어. 그냥 와 무슨 산소줄도 필요 없이 딱 타이즈 입고 딱 헬멧 쓰고 그냥 와 이 어뢰를 타. 그래가지고 그냥 딱 똥꼬에다 불을 지르면 어뢰가 빡 나가가지고 그냥 한 방에 천안함을 박살내는. 와 그러니까 우리는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겁나지 않아. 어우 정말 볼래? 김정은이 얼마나 대단해. 주머니에 손 넣고 연력으로 떠라 그러니까 이제 주머니에 손 넣은 건 밑에 사진 보면 나와. 김정은이가 이제 주머니에 손을 딱 넣고 떠라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 앞에 있는 기계가 비행기로 바뀌어. 이 무인항공기로 딱 바뀐 다음에 이렇게 뜨는 거지. 와 진짜 이건 옥수수로 체류탄을 아니 수류탄인가? 옥수수로 수류탄을 만들었던 김정은이 할아버지도 못한 일이야. 그치? 그 옥수수로 저 수류탄을 만들었다고 막 북한에 가면 막 아유 빌딩보다 높은 동상 세우고 야 저 새끼 진짜 뭐 먹고 저렇게 그냥 기술이 뛰어난지. 와 대한민국 언론은 진짜 대한민국 언론 진정한 종북 세력이야. 북한은 못하는 게 없어. 머구리 훅가 없어도 딱 어뢰 타고 와가지고 그냥 한 방에 와 대한민국 최고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조선일보가 그걸 보도했다는 거. 그러더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보도 채널 YTN은 와 진짜 연력 쓰는 김정은 이 나쁜 새끼들 너네들은 진짜 북한이 없으면 너네 진짜 어쩔 뻔봤니? 와 이런 종북 세력들을 봤나? 왜 자판기 커피가 왜 커피 뿜어가지고 컴퓨터 난리 났어. 그만할까? 오진근님 죄송해요. 아니 이게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제까지 조선일보하고 YTN이 그런 거야. 내가 그런 거 아니고 아니 나는 그냥 재연만 했어. 재연만. 조선일보하고 YTN이 그런 건데 재연만 한 건데 그걸 막 뿜고 그러면 어떡해. 망치 보면 방송 볼 때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갑자기 미안해지네. 아이 저 새끼들이 진짜 왜 이게 북한이라고 그러면 막 아이 진짜 내가 봐도 북한 진짜 어벤져스가 조용히 물러날만 해. 와 연력을 쓰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쳐다만 봐도 그냥 기계가 막 무인기로 바뀌고 막 전동도 없이 막 떠. 와 이런 진짜 와 야 이게 정말 무서운 놈들이야 이 새끼들은. 그지? 이런 무서운 놈들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우리 SBS가 어저께 우리 SBS의 저 긴박한 생방송 같이 또 봤잖아. 그게 언제였어? 세월호 사건 한참 났을 때였지? 아닌가? 세월호 사건 때였지? 세월호 사건 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나? 하여튼 근데 그때 막 북한에서 세월호 사건 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텐데 아니 북한에 저 김정은 저 뚱땡이 새끼가 이제 무슨 또 사격훈련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사격훈련 한다고
그 저기 참세상 팩트님 그거 저기 이쪽 본방에다가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나? 아우 나 그거 좀 보고 싶은데. 뉴스혹 연평도 포격 더 이상 속지 않아. 그것 좀요 자료실에 좀 올려줄래요? 자료실에? 아 나 그거 좀 같이 봐봐야 돼. 얼마나 긴박했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있는데 저 뚱땡이 저 김정은이가 지네 또 군사훈련 한다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만 이제 또 막 우리 나라에서 막 군사훈련 한다고 막 사이렌 울리고 막 연평도 주민들한테 대피 명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막 긴박한 생방송을 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때 SBS가 사실 그때 왜 그랬냐면 이제 SBS가 그 전날 사고를 쳤어.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세월호의 전 과정에 세월호의 전 과정에 그 문제점을 갖다가 그냥 조목조목 들어갖고 방송을 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SBS 본 사람들이 다 기가 막혀갖고 생방송보다 재방송에 사람이 더 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해경인가 어딘가에서 SBS 고소한다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SBS가 정부에다 미안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그 상황 수습도 좀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 연평도의 그 긴박한 상황에 연평도 주민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지. 그거 아니랬는데? 그 저기 왜 SBS 그 SBS 그 영상 없나? 그 SBS 저기 생방송 영상이 없나 봐요. 예. SBS 생방송 영상 좀 알려줘 봐봐. 얼음녹다님 이거 아니랬는데요? 자, 뭐야 이거? 이게 뉴스옥이야? 하여튼 그 당시에 그 긴박한 그 연평도 그 상황 매우 심각했어요. 예. 가만있어 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데? 뭘 보면 나오나? 비락식혜 이거예요? 더 이상 속지 않아. 뭘 보면 돼? 이 많은 영상 중에? 응? 김보성 이걸 보면 나와요? 이걸 보면 그 영상이 나와? 이거 보면 진짜 나와요? 아니죠? 뭔가 지금 조금 안 맞는 영상인 것 같은데? 윤영빈 선수 무킹 빗나가는군요. 스텝이 가볍습니다. 안으로 다시 바꾼다. 라이트. 홍영옥 씨인데요. 네. 여보세요? 홍영옥 씨? 네네. 네. 자, 지금 북한이 사격을 했는데요. 네네. 그쪽에서 총소리가 지금 들립니까? 사격하는 소리가? 아니요. 아니요. 지금 아직 사격한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네네. 네. 자, 이제. 이쪽에서 네. 사격훈련을 사격훈련을 해서 그 NLL 쪽으로 넘어갔을 시에 이제 대응 사격훈련을 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주민대피령이 내려져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긴박한 지금 상황. 거의 대피소에 가서 있는 상태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송영옥 씨도 대피소에서 저희와 전화 연결이 된 거죠? 저는 지금 그 대피소 가까이에 집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집에 있어요. 네. 네. 자, 지금 그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아직까지 거기서 어떤 그 포사격과 관련된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대피력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이군요. 네네네. 네. 자,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아무래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쯤은 좀 마음 졸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긴장감은 있죠.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연평도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자꾸 긴장감을 조성하면 네. 좀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이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경계를 하게 되고
이제 방문을 꺼려하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자, 송희옥 씨 잘 들었습니다. 정말 생방송으로 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세월호 때문에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는데 이 싸가지 없는 북한의 김정은이가 사격 훈련했다니 이 논란 이 연평도 주민들을 몽땅 대피시킨 정부의 그 대피 상황 이걸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SBS는 생중계를 했던 거야. 근데 뭐라고요? 망부님, 저 요새 우리 미용실 손님들에게 귀찮아도 꼭 투표하라고 한답니다. 지금도 손님들하고 망부님 방송 노트북 켜놓고 같이 봐요. 저 다산우선 이 양반 이거 벙어리를 줘야 되는데 어디서 벙어리를 줘야 되는 거야? 매니저님, 어느 방이에요? 찾아가지고 벙어리 좀 줘봐요. 예. 좌우지간. 예. 그 긴박한 상황에 저 양반 어디서 벙어리를 줘야 되는데 이 방인가? 여긴가? 잠깐만. 오케이. 벙어리 됐어. 미안해요. 네, 죄송합니다. 그 매니저님 설명 좀 해주시고요. 꼭 또 본방에서 왜 벙어리예요? 우리 방송에서 그 별풍선을 100개까지는 못 본 척 해주고 101개부터 벙어리야. 왜냐하면 이게 이제 첫째, 별풍선을 쏠 수 없는 가난한 건빵들의 자존심과 기를 꺾지 않기 위해서. 둘째, 한꺼번에 다수의 별풍선을 쏜 후 방장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별풍선 쏠 테니까 뭐 섹시 댄스를 쳐봐라. 그럼 내가 고소할 거야 너. 나도 별풍선 쏘고 무슨 섹시 댄스 쳐봐라 이런 새끼들 내가 싹 다 고소해버려 내가. 아주 그냥 3종을 멸해버릴 거야 내가. 뭐 이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 방송에서는 이제 101개부터는 벙어리예요. 예, 100개까지는 못 본 척 하고 101개부터 벙어리. 근데 누가 감히 한 번에 1000개 쐈다. 그건 강퇴야. 그 다음에 혹시라도 10,000개를 쐈다. 그럼 블랙인데 아직까지 10,000개로 블랙 걸린 애는 없어. 이 우리 망치부연 방송의 운영 원칙이니까 이해들 하세요. 예. 그 이제 우리 망치부연 방송이 사실 이게 이제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어서 비결 그게 뭐냐? 내가 왜 이런 제도를 줬냐? 망치부연이 사실 별풍선을 너무 좋아해. 별풍선을 너무 좋아하는데 별풍선을 너무 좋아해서 별풍선 너무 많이 받다 보면 오로지 별풍선만 보이고 이게 시청자들이 들어와도 그 시청자로 안 보이고 내 별풍선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럼 방송의 이 취지가 상실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풍선은 이제 조금씩 쏴라. 그리고 이게 열혈팬이 되면 이게 빨간 글씨로 뭐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게 열혈팬 몇 명이 막 별풍선 쏜 다음에 자기네들이 채팅창을 장악하고 막 분위기를 유도하면 그러면은 사실 망치부인과 다른 입장인데 그게 우리 방의 중심 입장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방에서는 별풍선을 쏴도 못 본 척해요. 근데 여기다가 철없이 어떤 놈이 맨날 그런 걸 물어봐. 망치부인 별풍선 쏘면 섹시 댄스 쳐주나요? 너희놈 새끼들 3조기 한번 고소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니네 엄마, 아버지, 외가, 친가 전부 다 고소당한 수가 있어, 이 새끼야. 죄송하고요. 좌우지간 우리 또 본론으로 돌아가서 자, 이 유우성 사건, 예, 유우성 사건과 더불어서 유우성한테 4년 전엔 이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봐줬던 사건을 이번에 다시 기소한 검찰의 의도가 무엇일까? 이 와중에 구하라는 세월호 피해자들 구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뒤에 사고를 계속 치더니만 이제는 4년 전에 별거 아니야 그랬던 걸 다시 기소까지 하고 있는 검찰. 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근데 이게 그냥 단지 유우성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야. 왜? 이게 사실은 다 연관되어 있어. 뭐랑? 어저께 그 YTN에 놀라운 바로 이 새끼들은 말이에요. 이 김정은이를 무슨 도사로 하나 봐. 도사. 염력으로 막 주머니에다 손 넣고 와 무인기를 띄워내는 옥수수로 수류탄을 만드는 김일성을 능가하는 저 무시무시한 이 새끼들 진짜 얘네들은 북한이 없으면 곧 망할 것들이야. 얘네들은 말이에요. 정말 북한이 없으면 뉴스가 안 돼 애들이.
아, 근데 이게 또 이 YTN하고 연합뉴스하고 둘이서 원래 옛날엔 사이가 참 좋았는데 연합뉴스 또 이 사진을 원본을 실어버린 거 아니야? 어? 그러면서 사실 설명도 달았어. 작년 3월 24일이라고. 아우, 이 연합뉴스는 참 대놓고 이제 YTN 얼굴에다 똥 바른 거지. 야,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둘이서. 아유, 사이가 참 좋아. 연합뉴스는 떡하니 이 사진 걸어놓고 YTN은 막 와 이렇게 했는데, 아 진짜 이 새끼들 진짜 둘이서 누가 더 웃기나 막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새끼들 진짜. 아유, 이 새끼들아, 너는 종북 북한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못할 새끼들. 아유, 거기에 이제 우리 세 번째 우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SBS 자, 특보 홍영옥 씨인데요. 네, 여보세요. 홍영옥 씨.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전날, 요 사건 전날, 요 사건 전날 뭔 일 있었어? 아이, 또 우리 잠깐만 이거 마저 봅시다. 네네. 네. 자, 지금 북한이 사격을 했는데요. 네네. 그쪽에서 총소리가 지금 들립니까? 사격하는 소리가. 아니요. 아니요. 지금 아직 사격한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네네. 네. 자, 이제 이쪽에서 네. 사격훈련을 사격훈련을 해서 그 NLL 쪽으로 넘어갔을 시에 이제 대응 사격훈련을 한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 지금 거의 대피소에 가서 있는 상태고요.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송영옥 씨도 대피소에서 저희와 전화 연결이 된 거죠? 저는 지금 그 대피소 가까이에 집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집에 있어요. 네. 네. 자, 지금 그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아직까지 거기서 어떤 그 포사격과 관련된 소리는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네. 대피력은 지금 내려져 있는 상황이군요. 네네네. 네. 자, 주민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아무래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쯤은 좀 마음 졸이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무래도 긴장감은 있죠.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연평도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런 식으로 자꾸 긴장감을 조성하면 네. 좀 이제 경제 문제라든가 이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꾸 경계를 하게 되고 좀 이제 방문을 꺼려하게 되는데 이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자, 송희옥 씨 잘 들었습니다. 막 지금 봇소리가 들리고 있나요? 아니요. 안 들리는데요. 지금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지금 대피소에서 전화 받으시는 거죠? 아니요. 집인데요. 그 지난번 사고도 있고 주민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런데요. 자꾸 이런 식으로 긴장감 부추기시면 여기 사는 사람들도 있고 좀 불편하거든요. 정말 앞으로 이 세 가지 사건은 붙어 다녀야 됩니다. 예. 이제 어떻게든지 사실 선거 때만 된 말이에요. 예. 선거 때만 되면 대한민국에 꼭 불어오는 바람 북풍이라고 있었어요. 아니 꼭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좀 안 좋을 때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꼭 북풍이 불어. 그럴 때마다 꼭 북풍이 불어. 꼭 국회의원 선거 있을 때마다 북한에서 도끼 만행을 한다든가 막 대통령 선거 있을 때 비행기 떨어지고 막 항상 그래. 그게 이제 북한이 매번 선거 때마다 사고를 쳐주는데 말이에요. 지난번에 천안함 때도 그런 거 아니야. 천안함 때도 막 그때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처음에 딱 천안함이 침몰을 했어. 근데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냐? 이거 북한하고 무관하다. 내부적인 문제다. 우리 북한이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청와대랑 미군이랑 공식 발표했어요. 첫날. 그런데 그때 조선일보가 다음 날부터 자기 혼자서 막 이제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열흘 동안 썼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못 본 거 반응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청와대를 깠어.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청와대를 막 까면서 도대체 청와대는 왜 북한이 아니라고 단정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선거하고 연관된 위협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보름 만에 15일 만에 청와대 입장이 바뀌어 이명박이. 그래가지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더니만 5월에 그때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지방선거 일주일 전인가 5일 전에 지방선거 일주일인가 5일 전에 군사박물관이었나? 전쟁기념관이었죠? 거기에서 막 저벅저벅 걸어 나오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그러면서 청와대가 천안함은 북한 탓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 만에 외국인들이 툼에 주식을 팔아버린 거야. 29조 원어치를. 주식을 막 매도를 해가지고요. 갑자기 이제 주식이 폭락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그때 그 팔아버린 주식들을 우리나라 국민연금으로 다 사들인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당시 하여튼 그날 하루 만에 그 전쟁도 불사한다 그 말 한마디에 주가 총액 우리나라 주식 총 거래량에서 주가 총액의 29조 원이 날아갔어요. 말 한마디에. 그리고 나서 오세훈이가 한명숙을 20%, 22% 앞서고 있다. 계속 언론에서 그거 한번 찾아봐봐. 그때 2010년에 분명히 기억해. 그때 그 천안함 사건을 막 터뜨리면서 그러면서 오세훈하고 한명숙하고 지지율이 18%에서 22% 차이 난다. 많이 벌어지면 22%, 적게 벌어지면 18%, 오세훈이 앞서고 있다. 그러면서 막 주장을 한 거야. 근데 까보니까 1% 차이도 안 났어. 그때 내가 현장에서 선거운동 할 때였어요. 내가 현장에서 느낀 거는 박빙이다. 이거 12%, 10%, 20% 차이 나는 거 거짓말이다. 내가 그때 2010년에 방송했었어. 그 기억하십니까? 내가 2010년에 내가 매일 아침 현장에서 사람들 그 표정으로 표를 셌는데 박빙이다. 큰 차이 안 난다. 여러분이 투표하면 이거 바꿀 수 있다. 내가 틀림없이 그렇게 방송했었어. 근데 정말로 딱 까보니까 한명숙 오세훈이가 1% 차이도 안 났어요. 그 당시에도 언론이 거짓말한 거였어. 북한팔이 하면서 오세훈 한명숙 오세훈이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거짓말을 막 하면서 그 당시에 북한팔이 여론했던 거야 언론이. 그런데 그게 6월 2일이 지방선거였거든요. 근데 6월 2일 지방선거가 딱 끝나자마자 갑자기 6월 3일부터 모든 뉴스 뭐 나왔는지 알아? 천안함이 6월 3일 뉴스부터 싹 사라져. 6월 2일 날까지 막 천안함 얘기를 도배를 하다가 6월 3일에 갑자기 천안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타진요. 타블로에 대해서 진실을 요구하는 타진요랑 카페가 있다. 그 뉴스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6월 3일부터. 그러면서 그걸로 한 2주일을 도배를 한다니까? 근데 이제 야당은 야 진짜 천안함 북한이 그랬다는 증거 좀 보자. 내놔봐라. 그래서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자 정몽준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뭐라고 얘기하냐? 천안함 그만 덮자. 천안함에 대해서 야당이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정말로 북한이 그랬는지 그 증거 찾자.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정몽준이가 이제 그만 덮어야 된다 그랬어. 왜? 그리고 지금까지는 천안함에 대해서 그거 진짜 북한이 그런 거 맞냐라고 물어보면 막 너의 조국은 어디냐? 네 조국으로 돌아가라고 욕을 해. 근데 난 요즘에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제 어저께 밤에 가장 인기 있는 여성은 우리 정몽준 의원님의 부인이었잖아. 정몽준 의원님의 사모님을 보면서 또 그 정몽준 의원님의 아드님을 보면서 그분들은 혹시 박원순 지지자인가? 아니 그 정몽준 의원님의 아드님이 그 세월호 유가족을 보면서 국민이 미개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잖아.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다 잊혀졌잖아요, 솔직히. 한 2주 만에 이제 잊혀지고 거의 사라질 위기였는데, 아니, 어젯밤에 또 그 사모님께서, 그 아들이 바른 말을 했지만 시기가 부적절하다. 참. 이해가 살짝 안 돼. 아니 근데 사실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정몽준 선수도
역사적으로 우리 기억나는 사건만 해도요. 우리 편인가? 어? 아니 왜 그때 그쪽이 노무현 대통령 그때 말이에요. 노무현 대통령 그 대선 때 그때 정몽준 선수하고 단일화했어요. 노무현이. 그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선수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그 정몽준 선수가 여론조사에서 다 앞선다고 막 언론이 설레발을 쳤는데 진짜 여론조사 했더니 노무현이 이긴 거야. 여기 노무현이 단일 후보가 됐네? 근데 투표하기 전날 갑자기 갈라섰어. 갑자기 단일화 논의는 끝났다. 이러면서 문 닫고 들어가 버린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초인종을 누르면서 만나자고 그 추운데 막 난처한 표정으로 문 밖에서 막 서성이는 장면이 뉴스에 공개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그때 이제 내가 아는 민노당 지지자들이 그때 권영길 찍겠다고 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 정몽준 선수가 이제 끝났어. 그래서 문 걸어 잠그고 들어간 다음에 그때 이 사람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민노당 지지자들이 몽땅 노무현 찍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이 간신히 2% 앞서서 이겼잖아. 그때 문 안 열어줘가지고 그거 보고 민노당 지지자들이 열받아가지고 노무현 찍은 거야. 그래서 노무현이 당선이 됐단 말이야.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지는데 주역이었어. 그 다음에 우리 잠깐만 내가 이건 확실하게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뉴스를 직접 입력을 해야 돼. 응? 직접 입력을 해서 기간 2010년 6월 2일부터 2010년 12월 31일 사이로 적용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딱 나오잖아. 정몽준 천안함 덮자. 이때 이게 정몽준 선수가 이 천안함을 덮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그 사실 이 얘기는요, 당시에 이 사람이 당시에 이 정몽준 선수가 한나라당 대표였어. 한나라당 대표였는데 9월 15일경이야. 근데 그때 이 정몽준 선수가 천안함 덮자. 더 이상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추적하지 말자. 왜 그랬을까? 뭔가 그 당시에 정부에서 주장했던 내용하고 다른 사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그더니만 이제 이번에 그 정몽준 선수의 두 가지.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 또 이 정몽준 선수에게는 우리에게 얽힌 70원의 추억? 참 정몽준 선수 생각하면 참 아름다운 추억이 많아. 70원의 추억. 그때 한나라당 대표 경선이었지?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할 때 그때 이제 한나라당 그 상대방 선수가 정몽준 선수한테 서울시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냐? 당신이 황태자로만 살아와서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알아? 그걸 물어봤더니 한 70원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발칵 뒤집어진 거 아니야. 그때 1,100원이었는데 70원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민의 정서를 모른다고 그냥 난리가 났어. 다음날 이제 이 정몽준 선수가 또 미남이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이렇게 팔을 딱 소매를 걷고 단추도 한두 개를 풀어. 그래가지고 막 굉장히 그 스마트하고 그 뭔가 이렇게 내용 있어 보이는 로맨스 그레이의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딱 나와갖고 얘기를 했잖아. 제가 어저께 저의 지지자가 바쁜 사람이 그런 거 모를 수도 있지. 요즘은 다 버스 카드 갖고 다니기 때문에 버스 요금 아는 사람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버스 카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냈는데 거기 청소년용. 아유, 청소년용은 색깔이 틀려. 아우, 그래가지고 그때 아유, 그 당시 그냥 상황이 굉장히 막 좋은 일, 뭐라 그러나, 정치 그러면 머리 아프고, 막 열불이 막 날 때였는데, 사실 우리 정몽준 선수 때문에 그때 얼마나 웃겼는지, 아이고, 안상순 저리 가라 했다니까? 정몽준 선수 코믹한 거는, 아이고, 안상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그래서 난 참, 그때부터 정몽준 선수를 참 좋아했다니까? 그랬지. 아우, 그랬더니 우리 정몽준 선수의 아드님이, 이번에 큰 결단을 내리시더니 그게 또 마침 잊혀질 즈음 돼갖고 또 사모님께서 아이고 온 가족이 진짜 애국 가족인 것 같아. 그지? 온 가족이 정말 시트콤을 찍나? 정말 이분들이 큰일 하시면 정말 대한민국이 날마다 웃으면서 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자, 여러분, 내가 좀 누구 깐 거 아닙니다? 예. 저 누구 깐 적 없어요. 예. 저는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정말 긍정적 해석, 국민들을, 이 세월호 때문에 슬픔에 빠진 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멸사언신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내가 얘기한 거야. 그치? 네 칭찬한 거야, 칭찬. 정말, 예. 하여간, 뭐 그랬단 얘기지. 근데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 정몽준 아들은 재벌 3세야. 여러분 재벌 3세하고 SNS 교류하세요? 재벌 3세의 SNS 내용을 누가 바깥으로 유출했을까? 재벌 3세면 재벌 3세끼리만 이렇게 교류하지 않겠어요? 누가 그 SNS 내용을 바깥으로 풀었을까? 그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 또 아니 그걸로 자기 남편이 그 아들의 발언으로 남편이 석고대죄하듯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를 했는데 그 부인이 그런 말을 했다. 그게 새누리당 당협 무슨 사무실 들렸을 때래. 근데 그 내용을 누가 바깥으로 퍼돌렸을까? 아니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새누리당 후보한테 굉장히 정몽준 후보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내용인데 당원들끼리 모여서 한 얘기가 왜 바깥으로 나왔지? 참 이상하다. 그지? 어떻게 알게 됐을까? 누가 그걸 바깥에다가 소문을 냈지? 아우 궁금해라. 아우 궁금해라. 그냥 나는 궁금하다고. 내가 뭐 누구라고 딱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잖아. 나는 그냥 그게 궁금하다 이거지. 재벌 3세의 SNS를 누가 바깥으로 퍼돌렸을까? 또 당원들끼리, 새누리당 당원들끼리만 있는 자리에서 한 얘기가 어떻게 바깥에 언론에 알려졌을까? 그냥 나는 그게 궁금하다라는 거지. 내가 뭐 누구 편드는 건 아니야. 내가 누구 편드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정몽준 선수를 뭐 좋아하거나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뭐 궁금하다 이거지.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자, 그러면서 말이에요. 요 얘기가 하나 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봅시다. 뭘 기억해야 되냐? 2010년 천안함 사건.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그때 진실이 뭐냐? 응? 진실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막 논란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유가족들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달라. 그때 그 유가족의 발언이 나왔을 때가 어땠냐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 정부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때 유가족 대표라는 사람이 그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죽은 아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언론들도 위축이 돼가지고
그때 물고 늘어지질 못했단 말이야. 무엇보다 천안함이 좌초당한 거라는 증거 사진이 언제 나온 거냐면 사건 발생 다음 날 이 천안함 유족, 천안함 가족들을 모아놓고 국방부에서 상황을 설명을 하는 날, 그날 해도를 이제 바다 이렇게 섬 지도를 갖다 놓고 그러면서 X표를 2개를 한 거야. 그래서 이게 좌초 지점이고 X표 두 번째 이게 침몰 지점이다. 그러면서 설명한 내용을 그때 아시아경제 기자가 사진으로 찍은 거야.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미 좌초 상황이라는 걸 설명했다라는 게 그게 그때 그 당시에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 그런데 이 가족들이 그때 정부가 주장한 어뢰설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서 문제 제기하는 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럼 왜 가족들은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도 천안함 가족들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아. 천안함 희생자 가족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자기 자녀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궁금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그때 여러분 나는 그 천안함 가족들에 대해서 뭐가 기억이 났냐면 어렸을 때 아들을 버렸던 엄마가 아들의 보상금을 타기 위해 돌아왔다. 그런 뉴스 보신 기억 나죠? 그죠? 그 당시에 천안함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초반에 요구를 했어. 초반에 천안함 유가족들이 진실이 뭔지에 대해서 막 요구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막 이 천안함 희생장병의 유족들 중에 일부가 막 보상금을 노리고 뭐 생떼를 쓴다 뭐 이런 식의 기억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천안함 이 희생자 가족들을 돈에 환장한 사람들로 언론이 보도를 했던 거야. 느낌 나요, 안 나요? 그 기억나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천안함 희생자 가족들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측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언론에서 막 천안함 희생자 유족들이 어려서 버릴 땐 언제고 보상금을 요구하러 왔다. 보상금만 타려고 돌아온 엄마, 비정한 엄마, 이런 식의 언론이 막 나오면서 그 희생자 가족들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막 보상금을 한 푼이라도 더 타내려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이미지를 심어줬어요. 그래서 유가족들이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된 거야. 그 기억나지? 그죠? 그 유가족들이 천안함 희생 장병들의 유족들을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언론이 매도를 한 다음에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입도 뻥끗 못하게 된 거야. 그러다가 언론들이 계속해서 이거 뭔가 정부 발표에 앞뒤가 안 맞는다. 외신들도 다 그때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데 그때 유족 대표란 사람이 더 이상 죽은 아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마라. 그러면서 천안함 이야기 언급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억지로 막 강요했던 기억이 나. 그죠? 생방송이에요. 그때 기억나시죠? 그죠? 자, 무슨 얘기냐 면 지금 우리 그때 당시에 저 경향신문에도 나왔었어. 28년 전 아들 버리고 떠난 친모 천안함 보상 받을 자격 있나? 그 얘기가 대대적으로 막 나왔었단 말이야. 그래갖고 천안함 희생자 가족들이 감히 정부에다가 무슨 사건의 진실 이런 걸 요구할 수 없는 그런 돈에 미친 사람으로 분위기를 매도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 사건은 정부의 주장대로 덮고 말았단 말이지.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감이 오나? 지금 이번에 세월호 유족들도 뭔가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이렇게 나올 때 그런
그런 식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비난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야,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영차가 나타났어.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당시 천안함 유족들 중에 뭔가 이 말이 안 맞는다면서 문제제기 하려는 사람들이 그 돈 문제 때문에 완전히 벙어리가 된 거야. 입도 못 열게 됐어. 그러면서 유족들은 그대로 유족들의 입장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도 여러분 갑자기 홍대 뭐 이상한 교수라는 인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정몽준 후보네 가족들 이런 발언들 왜? 티아라에 왜 이러니? 저기 이모랑 너 이모랑 안경 맞추러 가야 돼. 아 지금? 너 저기 그건 잘했어? 뭐? 토론회를? 그래서 너 안경 맞추러 가야 되는데 너 이모랑? 애진 이모? 오늘 쉬시나? 가만있어 봐. 내가 저기 어떻게 했니? 가방. 내가 가방 어떻게 했지? 응? 내가 연락 드릴까? 내가 반 1등이야. 잠깐만. 내가 너무 당황을 해서. 여기 있다. 누구한테 전화해갖고 시간다고. 죄송합니다. 예. 그 전교 1등 아니에요. 전교 1등은 아니고요. 예. 당황스러워. 아니 우리 딸이 원래 그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을 55점. 그 다음에 많이 향상돼 갖고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인가 60점을 받고 2학기 기말고사 때 80점을 맞고 막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우리 딸이 그 수학을 중학교 1학년 때 55점 맞아와도 전 아무 말 안 했어요. 넌 어쩜 이렇게 성적이 귀엽니?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우리 딸한테 성적이 이게 뭐야? 그런 얘기 절대 안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공부해라 이런 얘기도 절대로 안 하고 너무 성적이 귀엽다고 했더니 뭐가 귀엽냐고 왜? 뭐가 귀여워서 아니 이런 점수를 받기도 하는구나 싶어서 귀엽다고 그러면서 이제 웃고 넘어갔어. 난 우리 딸한테 절대 뭐 성적에 대한 부담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우리 딸 친구가 평균 94.7인가를 받았대. 평균이 94.7을 받아온 거야, 친구가. 근데 이제 그 친구네 집에 우리 딸이 놀러 갔는데 걔네 엄마가
그 94.7점을 받은 애한테 시험지를 집어던지면서 엄마가 그게 점수냐 이랬다는 거야. 우리 딸보다 평균이 10점쯤 높았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엄마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고. 엄마는 네가 그런 성적이 나오면 엄마는 기약대 불러서 동네 한 바퀴 돌 거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공부하지 않았죠. 근데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를 딱 치고 왔는데 그때도 80 몇 점을 받았어. 근데 이제 우리 딸이 그러는 거야. 뭐 시험 때 공부도 안 해. 띵까띵까 놀고 텔레비 보고 책 보고 막 그리고 시험 대충 보고 근데 중학교 1학년 중간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엄마 도대체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랬죠. 공부할 필요 없다. 공부는 절대 억지로 하는 거 아니다. 그럼 내가 공부를 왜 하냐? 하지 마라. 그러면서 내가 그랬죠. 너가 나중에 고3이 됐는데 너가 정말로 가고 싶은 과가 생겼을 때 그때 그 과가 높은 성적을 요구할 때 너가 그 과를 포기하기만 하면 된다. 너가 정말로 간절히 하고 싶은 게 있으나 그거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하는 거라면 그런 경우에 그냥 포기할 줄만 알면 되는 거지 굳이 공부할 필요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엄마는 네가 건강하게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 딸한테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우리 딸이 그때 딱 그러는 거야. 그 집 방에 들어가고 주섬주섬 하더니 그때 내가 새로 사준 그 스마트폰 스카이 베가 넘버 6 그때 내가 구속됐다 나와갖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그래서 내가 좀 미안한 마음에 그걸 사줬는데 그걸 딱 놓고 난 앞으로 투지폰을 쓰겠어. 그래서 스마트폰을 놓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첫 중간고사에 전교 석차가 132등이 나왔어. 330명 중에. 공부 안 하고도 그 정도 했으니까 뭐 원래 공부를 못한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근데 기말고사에 평균 77등인가 나왔어. 평균이 아니라 77등 기말고사에. 그러더니 2학기 중간고사에 33등. 그 다음에 2학기 기말고사에 30등. 그러더니만 이번에 그 중간고사를 봤는데 95.9? 평균이 95.9에 반에서 1등을 했다고. 근데 중요한 거 딸 이리 와봐. 응? 딸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엄마가 우리 딸한테 공부하라 그런 적 있어? 아니. 엄마가 이런 얘기. 하지. 엄마가 그런 얘기는 했지. 도대체 엄마들은 언제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엄마가 공부하라는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지. 응, 그럼 한 번도 없지. 근데 왜 그렇게 공부를 한 건데? 엄마 아빠가 그래야 핸드폰 사준다며. 그 핸드폰 사줄 것 같아서 한 거야? 예쁜 핸드폰? 아니 그냥 뭐 여러 가지. 엄마가 했던 말 때문도 그렇고 엄마가 이제 나중에 고3이 됐을 때 뭐 대학교가 가고 싶어져도 안 가면 되는 거고 그냥 뭐 공부 안 해놨으면 대학교까지 포기하면 되는 거고 하고 싶은 꿈 같은 거 그냥 포기하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럴 자신이 없어가지고 엄마 맨날 얘기하잖아. 성적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럼 엄마는 내가 잘해오면 더 불안해. 그치. 자꾸만 그 공부 때문에. 내가 시험 못 봐서 그러면 그래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좋아하는데 잘 봐서 그러면 너무 그러지 마 막 이러면서. 엄마는 진짜 제일 무서운 게 어떤 애가 1등 한 다음에 자기는 더 이상 그 1등 유지 못할 것 같아서 뛰어내렸잖아. 1등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알았어. 가서 놀아. 알았어. 실컷 놀아야 되는 거야. 책 읽어 책. 네. 저는 진짜예요. 이번에도 우리 딸이 이제 시험 공부를 하다가 텔레비도 보고 뭐 시험 공부하다가 음악도 듣고 놀고 그러는데 아무 말 안 했어. 사람만 있어줘도 고맙잖아. 지금 분위기가 아니 솔직히 얘기해갖고 아니 애들이 저런 일을 당했는데 우리 딸이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러는 거야. 아무 상관없어. 30점 맞아도 돼. 30점 맞아도 돼. 사람만 있으면 돼. 사람만. 솔직히 저 심정 그랬어요. 우리 딸이 시험 공부하다 말고 막 이렇게 뒹굴고 놀고 이러면 아이고 그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내가 부모로서 우리 딸에게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 배고프지 않게 먹는 거, 그리고 잠을 제대로 자는가.
그 다음에 감기 기운이 있나 없나, 열이 오르지 않나, 이런 거,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나, 이런 것만 신경 쓰면 되지, 그 성적 가지고 애 괴롭히고 그러는 거 아니다. 30점 맞아도 된다. 내가 우리 딸한테 진짜 그래서 맨날 너 30점 맞아도 돼. 엄마 네가 살아만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 맨날 지금 우리 딸한테 꼬시는 게, 우리 자꾸 공부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아빠랑 가서 농사 짓자. 내 꿈은 우리 신랑이 이제 이번에 선거에서 떨어지면 신랑이랑 딸이랑 데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 시골로 내려가서 그 농사 지으면서 남편이랑 낮에 농사 짓고 와서 밤에 방송하고, 그리고 딸이랑 이렇게 그늘 밑에서 책 읽고, 난 그렇게 살고 싶다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갖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뭐 되게 우습게 여기는데 우리 신랑이 농사를 잘 지어. 진짜 농사 짓는 친구들이 맨날 물어본다니까, 이거 어떻게 짓냐. 왜냐면 우리 신랑이 그 뭐예요, 농민 운동을 하려고 그런 것도 있었고, 우리 시아버님 살아계실 때 같이 농사를 계속 같이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어요. 그리고 내 꿈이 농사 짓는 거였어. 꿈이 농사 짓는 거고, 신랑도 농사를 잘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90살이 먹어도 할 수 있는 일은 뭐야? 농사. 시골에 가봐!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서 말이에요, 그 뭐 65세 이상이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거 박스 줍는 거밖에 없어. 그렇잖아.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박스 줍는 거 말고는 없는 거야. 옛날에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박스 줍더만. 그럴 거면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지. 이제 농사를 짓는 어른들은 막 80세, 90세 지어도, 얼마 전에, 아니, 몇 년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92세 노인이 한여름에 밭에 물 주러 갔다가, 아니, 한여름에 밭에 가다가 더위 먹어서 돌아가셨어. 92세 노인이 농사 짓고 있었단 얘기 아니야. 그거 얼마나 행복한 상황이야. 평생 죽기 전날까지 할 일이 있다는 거. 내 꿈은 농사 짓는 건데, 우리 신랑이 당신은 말로만 지을 거잖아. 내가 이론은 빠삭해. 이론은 빠삭하고 내가 판매망을 자신이 있는데, 우리 신랑이 당신은 말로만 지을 거잖아 이래가지고 아직 설득이 안 되네. 내가 이제 우리 신랑한테 두 가지를 늘 설득했다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정확하게 세 가지지. 밥하는 거. 내가 밥을 하겠다. 응? 내가 밥을 진짜 하겠다. 우리 시어머니도 반대야. 참.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애를 하나 더 낳아야 된다. 난 우리 딸 동생을 갖고 싶다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신랑 하는 말, 당신은 낳기만 할 거잖아. 아니 내가 키워줄 수 있다. 내가 각서를 쓰겠다. 정말 내가 열심히 이번에 키울 거다. 웃기지 마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다 하면서 신랑이 안 돼. 세 번째가 이제 농사 지으러 가자. 난 정말 당신의 착한 아내가 돼서 매일매일 당신이 농사 짓고 있을 때 새참을 챙겨서 나갈 자신 있다. 우리 신랑이 오다가 당신이 다 먹을 거잖아. 아이씨, 어떻게 알았지? 새참 챙겨서 가다가 당신이 다 먹을 거잖아 이러면서, 아이, 설득이 안 되네. 얘기가 왜 이렇게 딴 데로 갔어? 죄송합니다. 예. 아니 이게 또 우리 정몽준 의원님의 행복한 가족, 또 우리 망치 부인의 우스운 가족, 뭐 이렇게 예. 대체 어떤 부부 생활을, 우리 부부 얘기 모르시는구나. 그 몇 가지 있어요. 아니 이게 내가 결혼 초에 우리 신랑이 이제 그 수입이 없었어. 그래서 결혼해서 10년이지. 결혼해서 10년 동안 신랑이 돈을 못 벌어와갖고 내가 이제 돈을 벌러 다닌 거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신랑이 자기가 수입이 없는 대신 가사노동을 책임을 진 거야. 그러면서 우리 신랑 굉장히 당당했거든. 가사노동이 월급으로 따지면 200만 원어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은 전혀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나는 돈 벌러 다니고 신랑이 살림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신랑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싶은 열망에 내가 밥을 지은 거야. 근데 그날 이제 부상을 당했지. 아니 이상하게 그 쌀을 뭘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휘어야 된다며. 내가 그런 걸 알았나. 신랑이 이렇게 피가 잔뜩 묻은 밥을 뱉어낼 때
그 신랑한테 미안해서 그다음부터 밥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된장국을 한번 끓였잖아. 된장국. 옛날에 농활에서 애들이 하는 걸 딱 봤던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적당히 뭐 오이, 호박, 당근, 감자 뭐 이런 걸 다 썰어 넣었어. 뭐 양배추 뭐 이런 거 다 썰어 넣고 그 된장 한 숟갈을 넣고 끓였는데 막 작은 거야. 냄비가 막 넘쳐. 그래갖고 큰 이제 국솥으로 옮겼지. 근데 내용이 너무 적길래 또 썰어 넣었지. 그때만 또 넘쳐. 그래서 이번엔 들통에다가 이제 바꿔갖고. 근데 딱 한 가지 문제는 그때 이제 그 된장을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된장을 계속 더 풀었어야 됐는데 맨 처음에 넣었던 그 한 숟가락으로 이제 들통까지 끓인 거야.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감자가 당근은 네모 반듯하게 남아있는데 감자가 동그래지더라고. 감자는 동그래지고 나머지는 양배추하고 하여튼 당근은 마지막까지 형체가 있었는데 호박은 껍데기만 남고 오이도 뭐 형태가 남아있었던 것 같아. 오이도 괜찮게 남아있었는데 감자가 이렇게 동그래지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옛날에 무슨 드라마에서 보니까 저기 한 사람이 밥을 하면 한 사람은 설거지를 해야 된다 이래갖고 이제 설거지할 걸 잔뜩 싸놓고 신랑을 기다렸는데 신랑이 그날 와가지고 또 한 번만 주방에 들어오면 이혼이라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이제 주방을 못 들어갔지. 내가 그래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지어 먹이고 싶은 열망은 내가 참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시어머니가 내가 우리 시어머니들 맨날 같이 살자고 그러거든. 왜냐면 이제 우리 딸내미를 혼자 우리 가족이 본데 우리가 바쁘면 딸내미 혼자 있어야 되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살자. 아니 요즘에 도시 며느리 중에 누가 부모님 모실라 그래.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님한테 계속 같이 살자 그래. 근데 우리 어머님이 계속 싫다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시냐 했더니 아들한테 그 밥 내 입까지 얹어서 아들이 맨날 밥하느라고 고생하는데 자기까지 와서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어머님 제가 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머님이 그리고 대꾸가 없으셔요. 내가 이제 요리를 이제 할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요리가 번데기 무쌈. 그때 우리 문용식 사장님 왔을 때 내가 이제 그 번데기 무쌈을 딱 해가지고 이제 우리 드렸더니 맛있다고 드셨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그런 거 자꾸 하지 말라고 고소당한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한 걸 누구한테 주고 그러진 않아 아직.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누가 그러더라. 아줌마 이러지 말고 밥이나 하세요. 내가 밥하면 먹어줄 건가? 아니 뭐 내가 밥하면 먹어준다 그러면 대신 너 우리 집에 오면 묶어 있을 줄 알아. 팔다리 다 묶어놓고 내가 밥 해가지고 너 내가 밥한 거 다 먹일 거야 너. 다 먹을 때까지 못 가. 너 다 먹을 때까지 못 가. 자, 옛날에 우리 조카가 지네 엄마랑 싸우고 우리 집에 유배를 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내가 요리를 했지. 토마토와 바나나를 넣은 이탈리아로 가는 꿈이라고. 그거 요리가 다 끝나기 전에 지네 엄마하고 화해하고 가버렸어. 나의 요리는 영혼이 있는 요리, 철학이 있는 요리, 인간에게 깨달음을 주는 요리, 갈라진 부모 자식, 갈라진 부모 자식을 이어주는 그런 가치 있는 요리, 또 이 도시 시어머님께 끝까지 나는 건강하게 살아남아야 된다는 어떤 삶의 의욕을 주는 요리, 이 소울쿡이라고, 이 나의 독특한 요리 세계를 아무도 이해를 못 해줘서 그렇지, 뭐 공포의 요리야! 뉴스해, 계속. 자, 하던 얘기로 돌아갑시다. 하도 여러분들 요즘 우울하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 하다가 막, 자살 기도하시고 막 사람들이 뉴스 보면서 우울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여러분 기분 풀어주려고 이러는 거야. 나 나름 진지해. 사람이 먹는 것만 하세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한 걸 먹고 죽은 사람은 없어. 부상자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부상도 딱 한 번밖에 없어. 물론 그 뒤에 사람들이 먹지는 않았는데
먹은 건 문용식 사장밖에 없었지.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좌우지간 우리 천안함 이야기.